그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았을 때보다 다시 날 찾아와 울던 그날이 더 끔찍했습니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올해로 30, 서울 중구에 있는 중견 출판사에서 에디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입사해 5년째 같은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책이 좋아서, 그리고 조용한 성격이라 사무실 분위기도 제게는 잘 맞았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냈고, 친구보다는 독서나 영화 같은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연애는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일에 치이다 보면 누굴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눈이 높다고 했지만 저는 단지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런 제가 정민석 씨를 만난 건 출판사 외부 칼럼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IT 스타트업 대표였고 최근엔 개인 브랜딩 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제게 그 프로젝트를 맡겼고 첫 미팅 자리에서 그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실제로 보면 더 어려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처음엔 그냥 정중하고 말이 부드러운 사람이란 인상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도 말투 하나하나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기획서를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업무상 만남이 2번째, 3번째로 이어졌고 그때마다 그는 조금씩 사적인 질문을 섞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주말엔 뭐 하세요? 같은 가벼운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선 누군가에게 이렇게 차분히 말 걸어지는 것도 오랜만이라 저도 조금씩 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번째 만남,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그가 말했습니다. 이서연 에디터님은 너무 일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자격이 충분한 분 같아요. 그날 저녁 저는 그가 남긴 말을 몇 번이나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가 사무실 책상에 가족 사진 하나 두지 않은 이유를. 정민석 씨와의 관계는 일과 사적인 대화가 자연스럽게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가 출판사로 직접 오는 횟수가 늘었고 미팅이 끝난 뒤에는 항상 커피나 저녁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업무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스스로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하면 실례일까요? 요즘엔 서연 씨 얼굴 보면 참 마음이 놓여요. 그의 말은 늘 조심스럽고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거칠거나 들이댄 방식은 전혀 아니었기에 저는 그 사람에게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연애라는 단어는 꺼낸 적 없었지만 우린 이미 그 언저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야근을 하던 저를 데리러 왔던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당신이랑 조용히 걸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든. 우리는 청기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3월 말의 바람은 아직 쌀쌀했지만 그의 옆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이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서연 씨가 좋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상상했던 드라마 같은 고백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그것보다 더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메시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갔고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르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출장을 다녀오면서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분간 같이 있어보면 어떨까요? 그날 밤 저는 그의 집이라던 오피스텔에서 처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조명이 어두웠고 공간은 깔끔했으며 옷장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 그와 육체적으로 이어졌을 때 저는 떨렸지만 마음은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저를 존중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는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투자자 쪽에서 밀어붙이는 게 있어서요. 실은 이번 주 안에 자금 일부를 메워야 하는데 나 당시한텐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 순간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고 그는 500만 원 정도만 당장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돌려줄게요. 사실 나 당신한테 이런 거 말하는 거 되게 자존심 상해요. 저는 오히려 그가 나를 믿고 자신의 약점을 보여줬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에게 이체를 했고 그는 제 손을 잡고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 처음이에요. 나도 더 잘할게요. 진짜로. 그는 자주 출장을 갔습니다. 강릉, 부산, 대전. 하지만 그보다 더 잦았던 건 주말마다 어딘가로 사라지는 그의 일정이었습니다. 토요일엔 아버지 제사 때문에 지방 본가에 가야 해요. 일요일은 투자자 만나라는 날이라 하루 종일 바뀔 거예요. 그는 주말에는 절대 약속을 잡지 않았고 늘 가족 문제나 업무를 핑계 삼았습니다. 처음엔 바쁜 사람이라 그럴 수 있겠다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왜 단 한 번도 주말을 나와 함께 보내지 않느냐는 질문이 마음속을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일에는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진 찍는 걸 유난히 꺼려했습니다.
같이 찍자고 하면 내가 사진이 너무 안 받아서라는 이유로 피했고 휴대폰도 항상 무음으로 놓아두었습니다. 한 번은 장난삼아 그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나 몰래 여자 있는 거 아니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생각 드세요? 서연 씨,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안심이 되었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원했던 건 그를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었고 그는 그걸 아주 능숙하게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가 일요일엔 연락이 안 되는 이유를 처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 다정했습니다. 약속을 정하면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고 제가 야근하는 날이면 커피를 들고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민석 씨가 유독 일요일만 되면 연락이 두절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일요일엔 부모님 댁가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처음엔 믿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가족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고 나이 차가 나는 걸 생각하면 부모님이 연로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가 자주 가던 카페나 식당, 직원들도 혼자 오는 남자로 그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자친구요? 글쎄요. 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항상 혼자 오셨어요. 더욱 이상했던 건 그의 집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분명 한 번은 송파구에 산다고 했고 또 다른 날엔 강남 쪽이라고 했습니다. 이사 준비 중이라며 얼버무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아닌 그의 지인들을 통해 실마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같은 출판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했던 외부 디자이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민석 대표님 가족이 있으신가요? 민석이요. 결혼한 거 모르셨어요? 그 순간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심장이 뛴다기보다 멎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이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전엔 별다른 정보가 없던 계정이었는데 눈을 씻고 보니 수상한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친구 태그된 사진 속 그와 똑 닮은 아이, 어떤 여자 계정에 올라간 우리 민석이 여전히 멋있어라는 문구.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미팅 장소에 앉아있는 그를 마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유부남이죠? 그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들켰다는 무덤덤한 인정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서연 씨, 그건 지금 설명하면 더 오해만 살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대신이었고 그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다시 제게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그날 이후 저는 정민석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걸어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메시지는 미리 알림창에서 지워버렸고 업무상 필요한 연락도 차단했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사랑했다는 기억이 오히려 저 자신을 더 혐오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스스로를 속였던 시간들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저는 그를 욕하면서도 여전히 핸드폰 화면을 의식하는 나 자신이 더 싫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목요일 저녁 퇴근길. 회사 로비 앞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서연 씨, 제발 딱 5분만 시간 좀 줘요. 저는 발걸음을 돌리려다 그의 젖은 셔츠와 부은 눈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눈빛은 익숙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보다 오해받는 것이 더 억울하다는 사람의 눈. 카페에 앉은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결혼했어요. 나쁜 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별 과정이고 이혼 절차 밟고 있었어요. 당신은 몰라도 돼야 할 일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고 서류는 진행 중이었지만 본처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 또 다른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한테만큼은 처음부터 진심이었어요. 그건 믿어줘요. 나한텐 당신이 마지막이에요. 그는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어설픈 연기도 억지스러운 감정 부작도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 그 말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있어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핸드폰을 꺼내 카톡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아내와의 대화, 날이 선 말투, 이혼이라는 단어가 오가는 적들, 단순히 꾸미는 적이라 보기엔 대화의 결이 달랐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는 서류까지 보여줬습니다. 저는 갈등했습니다. 그 사람을 떠난다는 것이 정답이란 걸 알면서도 그가 떠오르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손에 이끌려 다시 흔들릴 뻔한 감정. 그렇게 우리는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며칠을 더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또 한 번 제 눈앞에서 무너질 진실을 남긴 채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말 없이 몇 번의 커피, 몇 통의 메시지, 그리고 여전히 감정적으로 얽힌 상태. 정리되지 않은 그 시간을 저는 기회라고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말한 곧 이혼이다라는 말을 믿고 싶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근무하던 출판사로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정민석 대표님과 관련된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낯선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짧게 그러나 무척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정민석 씨랑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세요? 지금 저도 그런 중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서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여자, 머릿속이 하얘졌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을지로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약간 어려 보이는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건넨 말은 제가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달 전부터 그 사람과 만나고 있어요. 사귀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연인처럼 지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몰래 본 핸드폰에 서연이라는 이름이 수십 통 뜨더라고요. 혹시 그쪽인가 싶어서. 정확히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당신만이 진짜였다며 눈물짓던 그 밤. 그는 또 다른 여자와도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으로 핸드폰을 꺼내 그가 보내온 수많은 메시지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그걸 보고 말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진심이었던 적은 없었나 봐요.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진. 그가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는 모습. 뒤로 지나가는 여자아이와 무릎담요를 들고 나오는 중년 여성이 찍힌 거울 속 반사. 그는 이혼을 준비 중이라던 그 시기에 여전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이 자신을 찍어준 사진을 다른 여성에게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 이혼 준비, 당신만이 마지막. 그 모든 말은 그가 누구에게든 꺼내는 준비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절대 이대로 놔두지 않을 겁니다. 나도 당했지만 끝은 내가 맺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감정을 거둬들였습니다. 사랑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분노와 정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한 뒤 정민석 씨가 했던 말과 보냈던 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사진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가 끝날 즈음엔 A4 용지 300페이지 분량의 기록과 200개가 넘는 대화, 스크린샷이 제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유부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애를 수단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했고 감정이 약해진 틈을 타 사업 제안이나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역시 그가 출판 관련 자금을 단독 출자하겠다는 제안에 잠깐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만났던 또 다른 여성 A씨와 저는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그의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존재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은 정보로는 다음과 같은 이중생활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본처와의 혼인 상태 유지, 회사에선 독신인척 행동, 가족 사진 없음, 주말 출근 핑계, 감정 유도, 약점 포차, 일부 여성에겐 소액 투자, 출판 또는 브랜딩 제안, 문제 발생 시 이혼 진행 중, 나만 믿어라는 말 반복. 저는 회사를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명예훼손 및 기망행위에 대한 자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를 법적 고발하긴 어려웠지만 그의 사업상 이미지와 도덕성의 결정타를 줄 수 있는 수단은 충분했습니다. 정민석 씨가 참여 중이던 IT 컨퍼런스에 관계자 제보 형식으로 익명정보 제공, 그가 칼럼을 연재하던 비즈니스 매체에는 그의 사생활 및 이중행동에 대한 스크린샷을 보냈습니다. 그의 얼굴이 실린 기사 아래에 달린 댓글은 차가웠습니다. 이혼 진행 중이라면서 다른 여자 2명 더 있었던 건 뭐죠?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던 사람이네요. 스타트업 이미지 망했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칼럼은 중단되었으며 회사 홈페이지에서 그의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누구에게 들통났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민석 씨가 한동안 잠잠했던 건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미 그의 주변에서 저희가 움직였다는 건 분명히 감지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가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올 거란 것도 전혀 예상 밖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3달 후 어느 일요일 저녁, 제가 새로 이사한 동네 근처 카페에서 책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여전히 책 읽고 계시네요.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분노보다 먼저 공포 같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마치 기억을 골라서 저장한 사람처럼 우리가 함께했던 편안한 순간만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많은 걸 잃을까봐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도 서연 씨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진심이었어요. 단 한순간도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이혼이 마무리되었고 회사도 정리 중이며 한동안 외국에 나가 있을 예정이라고. 그 전에 한 번은 꼭 얼굴 보고 싶었다고.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게 진심이라면 이번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이혼 확인서 사진, 이사한 새집 사진,
그리고 공백 상태의 일정표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조금이나마 혹시 정말 진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또 다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그가 등록한 새로운 법인 정보를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 아래 공동대표로 등록된 여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제가 한때 함께 정보를 공유했던 그 또 다른 여자 A씨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그 여성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다시 만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 사람 사업 얘기랑 꺼냈어요. 투자만 해주면 이름만 걸겠다고요. 그 말에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닌 사업 명분을 위한 얼굴, 이미지 회복을 위해 저를 또 한 번 도구로 쓰려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고 그가 머물고 있다던 사무실에도 명확한 경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민석 씨, 또다시 제 인생에 발들이시면 이번엔 익명도 사적 곡수도 아닙니다. 모든 걸 세상에 드러내겠습니다. 그 후로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SNS도 닫혔고 그가 운영하던 사업체는 폐업 신고가 올라왔습니다. 지인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소문은 끊겼고 그는 세상에서 조용히 지워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오랜만에 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다 끝났다는 안도감보다는 내가 끝내 이겨냈다는 작은 자존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복잡한 시간들. 처음엔 스스로를 속였고 나중엔 그를 믿으려 했었고 결국 그 믿음에 스스로 다치기를 반복했던 시간. 그 모든 시간은 잃은 것만 같은 아픔이었지만 돌이켜보니 저는 그 안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다시 나를 쌓아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책상 위엔 여전히 그가 빌려갔던 500만 원의 이체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돈을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내 감정의 값이었고 나를 속인 대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돈은 어쩌면 내가 내게 준 가장 값진 수업료였을지도 모릅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나는 돌아왔습니다. 내 감정도, 내 존엄도, 그리고 내 인생도. 어느 날 출판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그 글 에세이로 엮어보면 어때요? 가짜 로맨스 말고 진짜 사람 이야기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슬펐던 순간, 망설였던 감정, 그리고 끝내 나 자신을 선택하게 된 날의 기억들. 책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습니다. 나도 그런 관계에 빠졌던 적이 있다. 용기 낸 당신이 부럽다. 이제라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란 그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아무 상관없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요.